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진료 보고 있는 박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럽다고 할 때 되게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그래서 의외로 내과 의사한테 가셔야 될 상황이 꽤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료 보고 있는 곳이 양재역 근처인데 제 진료실 바로 앞방에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엑셀런트하고 오랜 경험이 많은 그 훌륭한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주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그래서 뇌혈관 질환 또는 뭐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걸 의심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좀 잘 보시는데 뭐 다 MRI까지 다 검사하고 났더니 괜찮다. 이제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또 저한테 오셔서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꽤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로 이 뇌질환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물론 어지럼증이 있을 때 신경학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뭐 한쪽에 청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말이 어눌하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아주 빨리 어 어전트하게 그 신경외과나 신경과 닥터를 찾으셔야겠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지러운데 막 막 돌아요. 이게 사물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뭐 눈만 돌리거나 고개만 돌려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게 맞겠죠. 뭐 현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석증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바로 이비인후과 가시면 되는데 저한테 이제 와야 될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이제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저랑 같이 한번 맞춰가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 근데 어지러운데 좀 애매하잖아요, 표현이. 뭐 그냥 이렇게 핑 돈다? 뭐 아니면 눈앞이 이렇게 뿌얘지면서 이렇게 어두워진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런 어지럼증이 있는데 and 플러스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저와 같이 한번 캐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 80대 남자분께서 이제 어지럽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다음 이제 따라오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숨이 차시다는 거예요. 어지러운데 숨이 차다. 80대 남자분께서. 근데 혈압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숨이 차다? 만약에 뇌에 문제가 있다면은 숨 차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뇌출혈, 뇌경색. 근데 숨이 찰 이유가 없죠. 근데 숨이 차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께서 어떤 이 뭐 대상포진 이런 걸로 인해서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많이 최근에 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아스피린도 먹고 계시고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혹시 변이 땡땡땡 하지 않느냐?"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변 색깔이 혹시 짜장면 색깔처럼 나오시지 않느냐. 보통 여러분들 인제 변을 보시면 이렇게 뒤처리하실 때 내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 변이 보통 색깔하고 다르게 이렇게 짜장면처럼 보인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장에서 어 위라든지 이런 상부 장에서 출혈이 되게 되면 그 이 나중에 철분제가 나올 변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짜장면처럼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 철 보시면 약간 퍼렇잖아요. 녹슨 걸 보시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변이 짜장면 색깔처럼 나오게 됐을 때는 '아 내가 어지러운 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 출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인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죠. 예.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 까디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허옇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제 검사를 했는데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 13이 정상이신데 7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헌혈하시거나 인제 수혈을 받잖아요. 그 한 팩이 들어갔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느 정도 혹시 변하는지 아세요? 대개 1 정도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헌 수혈을 받는다고 한 300cc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2에서 이게 7, 6이 되면 한 6이라고 치면 6 정도 떨어지려면 3, 6이 18 뭐 1800cc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1800cc가 실혈이 되면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그 정도 피가 빠지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서 저한테 오셨다는 거는 쪼끔씩 예를 들면 위에 궤양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이렇게 질질질 이런 말 쓰잖아요. 우징된다고 그러는데 쪼끔씩 실혈을 하게 되면 천천히 이 피가 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서서히 빠지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간에 철분을 인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저장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실혈이 되면 이 저장철까지 다 이제 고갈이 되면서 드디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빈혈 진단이 됐어요. 빈혈을 치료를 하면서 호흡 곤란도 좋아지시고 이 어지럼증도 좋아지시게 됐죠. 그래서 만약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젊은 여자분이 뭐 30 대, 40대 여자분이 똑같은 증상으로 왔다면 어디서 피가 샜을까요? 되게 이렇게 생리를 하시는 여자분들의 경우에 보통 생리량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한 번씩 생리를 하시게 되면 꽤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 에서 2 정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이제 몇 개월 계속 보충이 안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서서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11, 10, 9,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젊은 여자분들이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럽다 못해. 그분도 결국은 과다 생리량에 의한 빈혈에 의한 어 실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수혈을 받으셔야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뭐 생리를 안 하게 해야겠죠. 자궁근종이 있으시다면은 뭐 그걸 수술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생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뭐 여러분 루프나 이런 방법 같은 게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빈혈입니다. 예, 실혈에 의한 빈혈 말씀을 드렸고 요즘 이제 여름철에 좀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혈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좀 나이가 있으시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혈압약을 한번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혈압을 예를 들면 겨울철에 이제 자기 혈압을 맞췄어요. 120에 뭐 80 정도로 이렇게 딱 맞춰 놨는데 이 여름이 되면 이 혈관이 이렇게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120에 맞춰 놨는데 이게 100 정도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100 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여기까지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거든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 오면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괜찮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병원 혈압에 맞춰 가지고 혈압약 계속 먹고 있어요. 인제 병원에 와서 닥터 이제 진료 선생님 만나서 주치의를 만나 보면 "어우 혈압 좋아요. 이 그대로 드세요." 이제 이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나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혈압약을 또 계속 먹고 있어요. 또 어지러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병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24 시간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내지는 여러분들 댁에 혈압계를 놓고 이렇게 재 보시면 그렇게 저혈압이 오게 되면 인제 집에서는 저혈압이 되죠. 그럴 때는 혈압약을 줄이거나 어 중지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또 이 여름과 겨울은 혈압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겨울철에 먹던 혈압약 용량을 그대로 쓰시게 되면 여름에는 어지럽죠. 네. 그래서 그걸 조절하실 줄 알아야 된다. 항상 한 번 약을 먹으면 똑같이 먹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제 막 일어나면 어지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기립성 저혈압. 이 그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그 자율신경이 흔들려져 있는 분들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또 아침에 그 일어날 때 어지럽고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갈 때 어지럽고 뭐 변 보고 나서 어지럽고 소변 보고 나서 어지럽고 이런 현상이 생길 때는 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자율신경의 문제 또 약을 먹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양의 용량이 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조절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 부정맥이 또 원인인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인데 네 이제 부정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자기 맥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변하는데 뭐 이렇게 편할 때는 한 뭐 50-60회 뛰다가 좀 긴장하면은 뭐 90, 100도 가죠. 근데 그런 걸 부정맥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 부자는 아닐 부자를 쓰잖아요. 정맥, 바른맥이 아닌 걸 부정맥이라 하는데 이 부정맥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여러분들 그 뭐 애플 워치나 삼성 워치에서 이렇게 차시면 가끔 이렇게 알람이 뜨잖아요. 맥박이 이상합니다. 뭐 심방세동일 수 있습니다. 뭐 서맥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빈맥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애매한 좀 광범위한 의미인데 그 부정맥 중에서 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실신 뭐 기절하는 걸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맥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 어지러운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sudden onset 갑자기 확 어지러워요. 그랬다가 갑자기 탁 사라져요.
요런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뇌나 뭐 다른 문제보다도 이 심장 문제를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장이 잘 뛰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 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안 뛰고 한 4 초, 5초 이렇게 안 뛰게 되면은 이 뇌로 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 몸은 약간 셧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지럽거나 기절해 버리죠. 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겁니다. 그냥 그때 빨리 뛰는 건 운동해서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심장의 맥박이 뭐 100회 이 정도가 아니라 막 200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느껴지죠. 막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뛴다든지. 아예 그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심장이 이렇게 짜줘야 되잖아요. 우리 심장은 펌프거든요. 이렇게 짜줘야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는데 어떤 부정맥은 맥박은 뛰는데 이렇게 가만히 심장을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그럼 못 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뇌의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처음에 어지럽다가 이게 쓰러지기 전에 만약에 다시 탁 차단이 돼 갖고 원래 회로대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게 돌아오지 못하면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할 때 그 현역 군인 강의를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자꾸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군대에서는 "깨병이다 너." 하고 깨병을 할래. 근데 본인은 진짜 기절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깨요. 그래서 그 이 부정맥을 체크하는 이 패치를 사 가지고 본인이 붙였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오고 기절하기 전까지 인제 한 몇 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딱 누르고 기절했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앞뒤로. 그걸 봤더니 심실빈맥이라는 부정맥이 생겼어요. 위험하죠. 이제 그럴 때는 이 큰 병원에 부정맥 시술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박동기 제세동기라는 이 박동기를 여기다 심어야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 부정맥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어지럽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느냐.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스탑하느냐. 어 그럴 때 특히 젊은 친구분들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부정맥일 수 있다. 또는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돼 있는 분들이거나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예를 들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라든지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소듐, 칼륨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런 칼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특히 신부전 환자분들은 고칼륨 혈증이 위험하잖아요. 그 고칼륨 혈증이 와도 부정맥이 막 돌면서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조심하셔야겠죠. 그럴 때 어떤 계속 전조 증상이 인제 오겠죠, 슬슬. 네 그러면 그 어지러움증을 갖고서 뭐 머리 보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과를 가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
심근경색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심근경색이거든요. 대개는 여러분들이 심근경색은 뭐 혈압도 높고 담배도 피우고 고혈압 환자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는데 심근경색이 됐을 때 이렇게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혈관 심장에 혈관이 세 개가 있는데 우측 관상동맥은 심장이 우심실, 좌심실이 있거든요. 오른쪽 그 우심실, 오른쪽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는 그 관상동맥이 우측 관상동맥이에요. 근데 이 우측 관상동맥에 만약에 혈관이 딱 막혔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우심실 심근경색이 오겠죠. 그럼 우심실 심근경색이 만약에 왔다. 그럼 이 우심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정맥에서 들어오는 피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피를 쭉 당겨서 왼쪽에 보내줘야 그 왼쪽에서 내 몸에 피를 전신으로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배수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우측에 만약에 경색이 와버리면 우심실이 셧다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와야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셧다운이 되면서 이 저혈압이 와요. 물론 뭐 왼쪽도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시험 볼 때 족보가 뭐냐면 심전도상에서 우측 관상동맥 에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는데 저혈압이다.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게 족보예요. 그러면 이제 심전도 우측을 볼 수 있는 심전도를 새로 찍어야 돼요. 그걸 찍어서 만약에 우심실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면 이제 그 환자한테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혈관 확장제를 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환자는 혈관 확장제를 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물을 줘야 돼요. 이게 물이라는 거는 수액을 막대로 넣어줘야 돼요. 예, 반대거든요. 이제 그럴 때 혈압이 확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럴 때도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울 수가 있죠. 예, 기절까지 안 가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여러분 심장 안에 판막이 있잖아요. 네, 판막. 뭐 이 승모 판막, 삼천 판막, 대동맥 판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동맥 판막이 대동맥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판막인데 얘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조금 고장이 나면서 이 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문이 이렇게 쫙 열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조금씩밖에 안 열리면은 좁아지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되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70, 80 뭐 이렇게 고령의 환자분들이 그게 점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점점 좁아져서 이 대동맥 판막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이 심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짜요,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렇게 뭐 포기. 그렇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툭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데를 처음에는 열심히 짜줄 때는 그만큼 짜주니까 압력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얘가 어느 날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못 짜겠죠? 그러면 이게 이 피 나가는 줄기가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니까 마치 주사기 세게 짤 때는 멀리 가지만 이게 천천히 짜면 앞에 이렇게 얼마 못 가는 것처럼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저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저혈압이 왔다. 근데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럴 때도
빨리 담당 주치의를 만나셔야겠죠. 그래서 실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대동맥 판막 협착이야.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심장에 물이 차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또는 뭐 암이 있으신데 막 그 심장에 이제 그 전이가 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물이 차면서 심장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 이머전시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때는 숨도 차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뭐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제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심장이 눌렸던 심장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펴지면서 혈압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정상으로 되는 그런 걸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만약에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지만 뭐 실제로 제가 경험 뭐 응급실에서라든지 이렇게 경험한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짜 그쇼 상태로 갔는데 심폐소생술 하면서 그 초음파를 봤더니 물이 차 가지고 주사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빼는 순간 환자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현기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어지러우면 뭐 신경과, 뭐 어지러우면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어지럼증 더하기 뭔가가 있다면 한번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잘 클루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혈인데 자꾸 딴 데를 헤매실 수 있잖아요. 이비인후과를 간다든지 신경과를 간다든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내과를 가시면 제일 좋죠. 뭐 피 검사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변 색깔도 보시고, 그죠? 소변 색깔도 보시고. 소변이 예를 들어서 돌이 있는데 아프진 않고 소변만 콜라 색깔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빈혈이 오거든요. 예. 뭐 그럴 때라든지. 이제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마치 그 내가 이렇게 탐정처럼 그냥 어지러워가 아니고 '나 어지러운데 이런 게 같이 있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요즘은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한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그 캐널 인큰? 네. 네. 고혈압, 고지혈 죄송합니다. 한 20년 되셨네요. TV를 보시다가 이제 이쪽에 근육 흉통이겠죠. 그죠? 3분 뒤에 좋아지셨고
혈압이 막 올라가시고 본인은 이제 한기가 들고 입을 덮고 한숨 주무셨다. 혈압은 정상이시고 컨디션도 괜찮아졌다. 근데 62세시고 고혈압 고지혈 약을 먹고 계신데 이제 위험 인자가 있으시죠. 근데 흉통이 왔다가 다시 좋아지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혈압이라는 거는 내 컨디션이 나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뭐 168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 날 여기 보시면 혈압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검사라기보다는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한번 운동을 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근데 뭐 내가 운동을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게 만약에 심장이 문제라면 그게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신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협심증이거나 그렇다면은 많이 움직이면 더 심하겠죠. 근데 움직였더니 괜찮아.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현상이 반복이 된다. 네. 그럴 때는 한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고혈압 고지혈이 있기 때문에 심전도하고 흉부 X선 정도는 한번 보시고 어 기본 검사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산탑은 음 골다공증이 심하시네요. 그죠? 64 세시고 네 프롤리아 주사 맞으셨고 이베니티로 바꾸고 싶으셨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제 제가 인제 뭐 어 내분비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 프롤리아는 6개월 프롤리아하고 이베니티는 그 성분이 다른 겁니다. 근데 프롤리아는 6개월에 한 번 피하로 맞으시는 걸 거고 이베니티가 제가 알기로는 1 년에 한 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둘 다 효과는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편하 이베니티는 이 정맥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이게 맞을 때 통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괜찮으시다면 프롤리아 6 개월에 한 번씩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베니티는 1 년에 한 번 맞는 거라 좀 비싸고 프롤리아는 6 개월에 한 번 맞는 거라 쪼끔 덜 비싸긴 하지만 뭐 이 이코노미 가격 측면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베니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여러분 걱정하시는 게 그런 약제를 먹으면 치아 쪽에 있는 이 하악골이나 상악골 쪽에 골 괴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프롤리아나 이베니티나 그 효과가 끝나기 어 제가 알기로는 한 2 달인가 1달 반 전쯤에 그다음 맞아야 하기 전 1-2달 전쯤에 그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예. 기면증 약을 드시네요. 그죠? 쪼끔 아마 안정시 맥이 좀 올라가실 겁니다. 그 약제의 그걸로 인해서. 그러나 이것이 수명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면증 약을 드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
그쵸. 어지러운 것에 있어서 그 혈압이 낮아서 어지러운 거하고 뭐 심장, 신장 때문에 어지러운 게 차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음 네 갑자기 그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혈압은 근데 그런 건 아니죠. 혈압이 갑자기 130 에서 60 다시 120, 60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차이가 좀 나죠. 물론 그 병 중에 2 차성 고혈압이라든지 이쪽에 그 바로 리플렉스라고 해서 우리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 여기 고장이 났을 때는 진짜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200 갔다가 120 왔다가 200 갔다가 120 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혈압이 여러분들 중에 내 혈압이 그런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2 차성 고혈압 예를 들면 뭐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어 부신의 암이라든지 어 그 신장으로 가는 동맥의 협착이라든지 이런 2 차성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혈압이 그냥 뭐 혈압약을 먹어서 또는 그냥 내가 저혈압이어서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여러분들 포지션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이게 눈앞이 흐려진다든지 그런 게 자세에 따른 혈압 그리고 만약에 저혈압이 진행된다면은 잠시 그러지 않겠죠. 계속 어지러워요. 그죠? 누워 있으면 좀 괜찮고 앉아 있으면 좀 더 어지럽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쪼끔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죠. 일단 네 어지럽다고 하면 제가 인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 동반된 증상을 보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어 다 빈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지금 "제가 빈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빈혈이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빈혈은 "내가 몸에 피가 모자라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아득해지고 내 발이 땅에서 뜬 것 같고 눈앞이 시야가 우회지고 이런 현상이 인제 어지럼증에 따라오는 증상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빈혈이 있어요."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 어지럼증은 그 기립성 어지럼증 그죠? 일어날 때. 근데 저는 "혈압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재면 혈압은 정상이신데 누웠다가 일어나면 저혈압으로 가요. 그런 건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정상인 혈압과 일어났을 때 저혈압인 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토끼 아빠님 네. 반복된 어지럼증. 음.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동맥 협착인 경우에 잘못하시게 되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음 가끔 어떤 게 있냐면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게 그 심장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에 손상을 주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부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어떤 시간을 놓치시거나 그래서
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를 그냥 "아니야. 뭐 나이 때문에 그래." 근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시게 되면 어 이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음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심부전도 오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찾아서 진단을 했더라면 뇌경색도 안 왔을 거고 음 심부전도 안 왔을 텐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다음 날 못 일어나신다거나 뭐 중환자실에 계신다거나 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방세동을 치료를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술도 끊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했는데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아이 뭐 나는 뭐 심방세동이 있는데 뭐 별로 괜찮아요." 뭐 이러고 계속 술 드시고 약도 잘 안 드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괜찮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안 좋아지신 분들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빨리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인제 질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보러 오셔야 되는 어지러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지럼증 환자분들 중에 내과적 질환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 빨리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진단해야 된다. 그걸 놓치게 되면 진짜 뭐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다거나 2 차적으로 뇌출혈이나 이런 안 좋은 골절 이런 문제들이 생기시면서 이런 악순환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 가지고 '아 이게 내과인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내과 선생님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